마이크 이쪽에 갖다 대고 얘기.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신경정신의학과 철학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옆에 김민주 씨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전번 시간에 코기토 에르고 숨, 에르고 줌인지 뭔지 하여간 에드먼트 후셀 칸트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 뭐 이것저것 얘기는 필요하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김민주 씨가 원고를 보내왔는데 이게 한 페이지 반이에요. 한 페이지인데 뒤에 거는 주만 달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얘기하세요. 한 10분, 15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과학이나 또 뇌과학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얘기했었고, 5단계로 의식의 상태를 구분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쵸? 그리고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될 때 그게 의식의 작용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특징들로 나타나는 의식은 뭘 말하는 걸까 하는 그 정의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에서 의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의식이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식, 그리고 뭐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의지를 부리는 것, 이런 일체의 심리적인 활동을 다 의식이라고 포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동물들도 내면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각작용을 하고, 의지를 부려서 행동을 하고.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인간의 의식은 조금 더 그 외부의 세계를 받아들여서 내면에서 어떤 이런저런 작용을 하는 것에 더해서 다시 그걸 가지고 바깥 세계에 또 개입하는 것까지를 인간 의식의 작용이라고 좀 적극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인간이 이게 거의 뭐 정신적인 활동 일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넓게 얘기를 하자면 정신인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이 단지 외부의 것을 잘 인식해서 그걸 지식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형시키고 이 세상에 개입을 하고, 이런 차원들, 그런 역량들, 인간 고유의 역량, 이런 거를 일컬어서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철학자들마다 의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좀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저번에도 제일 중요한 거점들로 데카르트, 칸트, 후설 이렇게 언급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Go ahead.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이 의식이 보통 이렇게 사유작용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의식을 우리가 사실 의식이 뭔지를 알면 무의식이 뭔지 조금 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식을 이야기한 거였는데, 그럼 의식이 주되게 근대의 서양 철학에서 사유작용으로 이야기가 됐다면, 무의식은 그거랑 조금 대비되어서 욕망, 충동, 본능, 그런 게 무의식의 차원에 있다,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AI의 시대에 살잖아요.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사유작용을 한다. 그 의식의 특이한 작용을 한다. 음흠. 그 이야기를 해서 동물이랑 인간을 좀 차별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을 잘 살펴보면 이번에는 사실 동물과 인간이 얼마나 다른가 보다 저 지성체 그 자체인 AI와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것과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중요해져 온 그 사유의 흐름과 좀 공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냥 사유의 작용, 이성의 능력보다도 인간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설명할 때 이제는 사실 욕망이 필요한 거죠. 디자이어가 필요하다. 네. 그걸 사실 충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니체가 말하는 의지일 수도 있는데 그 욕망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프로이트를 넘어가서 프로이트를 볼 때도 이제 욕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무의식은 욕망의 공간인가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그냥 우리 시대가 인간의 고유성을 설명하려는 그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그걸 강조하는 게 필요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AI 시대하고 구별되는 건 욕망이고 무의식이고 그거는 섹스하고 어그레션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의식이 무의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이 의식과 무의식의 대비가 오늘날 그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이 되는지 같은 것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데카르트한테서 의식이 좀 더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유되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식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도 의식은 사실 사유예요. 사유인데 사유라는 말도 되게 포괄적이죠. 실제로 데카르트는 사유라고 하지만 의식은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유 자체는 이해하는 거 그리고 상상하는 거 심지어 감각하는 거까지도 다 이 포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렇게 개념하기 이전에 이 의식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할 때 그 양심이랑 동일한 단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프랑스어에서는 이 양심과 의식이 동일한 스펠링, 꽁시앙스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뭔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보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이켜보고 그거를 이런저런 규범들에 비추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게 이제 양심의 작용인데 그거 자체가 내면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면이라는 것은 좀 생각 속에서 이 바깥 세계가 아니라 저 거실, 저 소파, 내가 먹는 밥 이런 외면의 물질들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에 대한 사유 활동들 이게 처음부터 이 내면적 자기의식이 껑시앙스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데카르트에게서는 구체적으로 코기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이걸로 사용이 됩니다. 네, 코기토가 뭐가 중요하냐면 참된 존재로 하나를 꼽을 수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코기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기토 그러니까 사유한다는 것 자체 혹은 사유하는 나가 이 세상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것
이거 딱 하나로 딱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이 덥네. 에어컨 좀 트고. 네. 잠깐 스톱. 네. 아니 근데 양심은 나중에 네. 1923년에 프로이드 정신분석 쪽에서는 빨간 것도 어디 갔노? 뿅뿅뿅.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하고 무의식적으로 요거에 그 슈퍼에고라는 거를 포함을 했죠. 초자로. 네. 이게 양심이에요. 초자가 양심이니까. 그 초자 영역에서는 이거 아이디얼이 뭐냐면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슈퍼에고 프라프라 그래가지고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쪽. 근데 이게 더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되게 초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춘기 때까지 발달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그 데카르트가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초자라는 개념을 의식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뭐 그러네요. 무의식적인 개념도 있다는 얘기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 프리 오토노머스 에고라 그래가지고 오토노머스 자율적인 자아라 그래가지고 뭐 숨쉬고 뭐 소화되고 이런 거는 자기 의식이랑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발달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계속 그렇게 더 세분화가 돼. 오케이 세분화가 됐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사실 새로운 기획에서 시작을 한 거였어요.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데카르트가 이 학문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당대의 학문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학문이 참된 지식들을 담고 있다는 보증을 할 수가 없다고 느꼈나 봐요, 이 사람이. 뭐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성에 안 찼던 거죠.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원인, 그걸 참이라고 부르게 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학문들이 뭔가 심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았나 봐.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한 9년 동안 고민을 해서 그 이걸 찾은 거죠. 뒤에 보니까 데카르트의 뭐 성찰에 대해서 되게 골치 아픈 얘기가 많던데. 네. 이거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럴까요? 이게 무슨 철학사전 나 이거. 맞아요. 이게 그 데카르트에게 성찰이라는 책이 또 유명한 책이 있죠. 데카르트의 성찰. 네, 원래 제목은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까 그 불만에 답을 하기 위해서 6개의 성찰을 해요. 6단계의 성찰을. 그때 우리 제일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두 번째 성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빨간 거 어디 갔어? 잠깐만. 여기 있네. 주 5번에 네. 제2의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라고 쓰고 나는 현존한다. 네. 그거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맞아요. 이걸 뭐라고 읽어요? 주빵 읽어봐요. 불어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방법 서설에서 불어로 쓴 거에서는 Je pense, donc je suis 이렇게 됩니다. 불어로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라틴어로 썼는데 이 성찰도 나중에 불어 먼저 라틴어로 썼다가 불어판으로 또 번역을 해요. 근데 표현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방금 한 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donc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고 근데 앞에 성찰에서는 사실 나는 있다, 콤마 아하.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나는 있다 해서 나는 생각한다로 바뀌었다 이거지. 네. 존재에서 코그니션으로 바뀌었다는 네,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존재에서 했어요. 카그니션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네, 생각한다로.
그래서 여기서 그런 성찰을 하는 거예요, 얘가. 내가 되게 저기 보이는 컵도 엄청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같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내가 여기 팔다리를 갖고 지금 있는 나도 완전 현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꿈이면? 꿈이면 이게 진짜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꿈이란 거는. 얘기를 했었어요, 데카르트가? 네, 꿈의 가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가설도 네, 얘기했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꿈이 아니라면 진짜긴 한데 악마가 나를 홀려가지고 가상을 보게 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겠지만 이거는 몇 번째 성찰인데? 이게 첫 번째 성찰에서 의심을 합니다. 악마? 네, 맞아요. 그렇겠네. 악마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장자의 호접지문 같은 것도 생각이 나죠. 거기서는 장자가 잠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나비가 돼서 훨훨 날고 있었는데. 데카르트가 장자를 알았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그렇게 이제. 그러게요. 근데 이제 꿈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가 깨어서 의식하는 것보다는 참된 건 아니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동서양이. 참된 것이 아니다.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꿈에서 꽤 허상이 많다? 그쵸. 꿈에서는 사실 잘 모르지만 보고 나면은 깨어 있을 때의 현실은 더 진짜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장자가 잠깐 이제 곁들여서 나왔지만 장자가 매력적인 거는 그 나비가 됐을 때 내가 나비가 되었구나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장자인데 나비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비의 존재 자체로 매우 흡족하였다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꿈에 깨서 장자로 돌아왔을 때는 아마 장자가 더 실존하는 거겠지만 실체겠지만 내가 장자였는지 나비였는지 지금 내가 오히려 장자가 된 꿈을 꾼 게 아닌지 하고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 더 혼란스러워하고 꿈속에서 나비일 때는 더 자족스러웠고 이런 면들이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장자 내 편에 나오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윤회사생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인간으로만 꼭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다른 도름 동물 이런 쪽으로도 가느냐. 네. 대개는 인간으로 간대.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비 인생이 더 흡족하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근데 이 이연복이란 분이 데카르트 전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뭘 이렇게 옛날 거를 이렇게 열심히 써놓은 거야, 이 양반은? 그래요? 자기 전공이야, 이게? 네. 이게 근데 또 개정판이 나와서, 이게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게 예전 것도 있고, 새 개정판도 있는데,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보면 철학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나오는 의식이라는 게 중원문화라는 게 이게 출판사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뭘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나? 너무 구구절절 이게 했어요. 뭐예요? 의식은 물질이 아니다. 매더와 마인드. 맞아요. 매더와 마인드의 물질과 정신의 대립. 의식은 물질이 아니다. 새로운 질이란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으면 더 골치 아프지. 그냥 맞아요. 이렇게 이게 일본 거 복사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그렇다 그러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그다음에 네, 다시 돌아가 볼까요? 꿈 얘기하다가 조금 샜는데 다시 돌아가면 꿈이나 악마에게 홀렸다는 거는 참된 의식, 참되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데카르트는 했대요. 근데 그걸 막 의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하네. 그 모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기각될 수 있는데 그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의심하고 있는 상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이걸 제1 원인으로 철학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참된 사실로 정초를 합니다. 의심하는 능력, 맞아요. 의심하는 사실 자체를 맞아요. 말되네. 그래서 여기서 코기토는 의심이라는 작용인 거죠, 사실은. 의심이라는 게 생각이 아니라 의심하는 그 그쵸. 작용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서 사유함 에르고 그러므로 숨 존재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유하는 상태로서 존재한다. 사유하는 동안만큼은 확실히 뭔가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데카르트가 의식으로 철학의 의식으로 했다. 가능성을 정초한 사례가 됩니다. 사유하는 아니 사유 안 하는 동안에도 의식은 있는 거 아니야. 꿈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랬다 이거지. 맞아요. 그다음. 그러게요. 이게 꿈이나 아니면 환상 같은 거 우리 나중에 최면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면도 되게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거는 다른 실제랑은 더 명징한 실제랑은 어떻게 다를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에 거대한 사람이 옵니다. 칸트가. 칸트가 거대해? 칸트가 정말 거대한 것 같아요. 키도 컸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되게 왜 이렇게 칸트를 가지고 다들 난리야? 칸트가 난 도대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칸트 철학을 들여다보다가 옛날에 도저히 이거는 짜증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 아니 말이 너무 힘들어.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죠. 거대한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거대한 체계라. 거대한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보고 다시 봐도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후대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판에서 또 철학을 이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 이후 칸트 이후의 철학 현대 철학까지도 크게는 칸트가 짜놓은 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사유하는 거는 맞는데 이 우리가 사유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사유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내가 오늘 저 주스를 마셔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거나 오늘 출근을 하는 길에 본 것들을 내 인식 속에 담아놨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거고 경험되는 것들마다 다를 거고 그 내용들은 다 너무 특수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담기는 게 나라는 하나의 사람이라면 나라는 어떤 하나의 그릇이 있어야 서로 다른 경험들이 담겨도 하나의 자아로서 나를 의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아의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생각을 칸트는 한 거죠. 각각의 내용으로서의 의식 내용들과 그걸 담는 하나의 자아 같은 거. 그래서 그걸 담는 하나의 자아 이거를 또 중요한 철학적인 베이스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순수한 자의식이에요. 그냥 내가 나를 감각하는 것, 내가 있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순수한 자의식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으로서의 의식, 경험적인 의식과 구별해서 초월론적인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초월론이라는 게 항상 어려운 개념이 되는데 이거 자기가 이름 붙인 거예요? 트란젠덴탈이라고 했어요.
트란젠덴탈 베부스트자인. 예, 맞아요. 트란젠덴탈이 이게 독일어죠? 네, 독일어입니다. 또 자기가 붙인 거네 그러면? 네. 너무 여기서는- 너무 건방 떠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초월적이라는 의미래요. 근데 원래 초월적인 게 신을 의미하는데도 쓰였었고 그런데 그거랑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스펠링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한국 학문에서 번역을 할 때도 그 기존의 초월적이다라는 형용사랑 좀 구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초월론적이라는 단어가 한국 쓰였죠. 학문에서 한 게 아니라 일본 거 베꼈으니까 그냥 갖다 붙였겠지.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그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부를까. 데카르트라는 친구도 이거 굉장히 신적인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칸트도 그랬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칸트에게는 사실 이 신의 차원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차원. 네, 신이 보증하는 그 물 자체 같은 거가 데카르트하고는 좀 다르게 사유가 돼요. 거기서 또 단절이 일어나는데 아까 데카르트는 그 코기토를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걸로 세웠지만 그 코기토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사유하는 동안에 사유가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유가 지속적으로 진짜 존재해서 사유할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이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의식되는 사유를 하지 않을 때도 코기토 나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실체라고 그걸 철학에서는 부르는데 이게 다른 것들을 인식을 했을 때 내가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이 진짜 존재해서 그거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얻었다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사실 풀리지 않아요. 데카르트 논리 내부에서.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을 데리고 옵니다. 신이 전능하고 전적으로 선한데 그래서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걸 다 만들 능력이 그에겐 있고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니까 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서 내가 인식하는 것은 신의 보증하에 참되다. 이런 논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칸트에게서는 없어지죠. 칸트에게서는 잘했네. 그런가요? 이제 현대인으로서는 아니 조금 더- 인간이 신의 자식인지 악마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악마 힘을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그 우주도 그 다크 에너지가 지금 3분의 2 이상이에요. 암흑물질 76% 이상. 이야기 같은 암흑 에너지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우주 탄생 90억 년 이후로. 맞아요. 몰라 그거 신이. 다음. 이런 이야기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게 이 칸트나 데카르트가 계속해서 그 참된 지식을 이렇게 보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또 현대 논의에서는 우리가 이 지식을 늘려가는 게 정말 인간한테 좋은 일인가? 이때는 사실 그런 거를 생각도 못했죠. 당연히 지식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 지식을 참되게 최대한 참된 것으로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한 시대였는데 니체쯤 와서는 그 진실된 게 진리인 게 왜 그렇게 인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가만 있어봐. 니체가 NIETS체하 이 애가 맞죠? 니체 맞을 거야. 이거는 T, 스펠링을 정확히 하면 돼. NIETSCH. 너무 어렵죠. 아니 이건 옛날부터 잘 아니까. 그죠. 니체가 그런 얘기 했다고? 네, 정말? 네, 그 도덕의 계보에서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그 제대로 생각하는 게 맞나? 왜 진리가 다른 뭐 전통이나 아니면 연대나 아니면 아름다움이나 그런 다른 가치들보다 왜 진리가 항상 영순위에 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부터 다시
의심을 해요. 되게 똘똘한 얘기지. 너무 재미있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식을 늘리면 늘릴수록 인간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어. 잘못된 전제지. 맞아요. 우리가 지식을 늘릴수록 우리는 파멸 끝으로 가는 걸 수도 있어. 정말. 아니 장자의 호전명에서 나비가 더 단순하고 편하니까. 맞아요. 내가 그렇잖아. 내가 지금 지난주부터 요번 주까지 오늘까지 10일 동안 난리가 났어. 머릿속이 지금 온갖 이거 뭐 대법원 상고이소까지 겹쳐가지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이게 행복한 게 아니지 절대로. 맞아요. 이 내면이 복잡하고 깊어지는 게 정말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해볼 수 있어요. 니체를 읽으면서. 그리고 뭐 사실 AI가 나오고 나서 사실 인간들이 우리가 멸종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이거랑 공행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칸트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순수한 자의식 이것이 이제 조언론적인 의식이라고 불리는데 조언론적이라는 것은 심플하게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경험에 선행한다. 경험을 해서 그게 존재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 경험이 되지 않아도 그 경험에 앞서서 이미 있는 것. 선경험적인 거다. 맞아요. 이거지. 두 번째는 그래서 선함적이라고도 많이 선함적. 부릅니다. 근데 앞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서 있음으로써 그 후에 오는 경험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가능 조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인식을 하려고 이렇게 외부 세계랑 접촉하는 그 경험들에 앞서 있으면서 그런 접촉 경험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식 작용이 가능해지게 해주는 그 인간적인 능력인 거죠. 근데 이게 칸트에게서는 보편적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을 들어가지고 음악을 듣는 저게 되게 유명한 음악인데 저 바이올린 곡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걸 프라이머리 센세이션이라고 그래요. 1차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컨다리 퍼셉션인데 생각을 해가지고 좋다고 느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선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옛날에 그 오디오 파일, 오디오 평론하면서 내가 쓴 글이 생각이 났네. 뭐 그런 거예요. 음악이 굉장히 원초적이에요, 저게. 미술은 그건 세컨다리한 거고. 그래요. 항상 궁금했어요. 뭐가?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랑 음악이 굉장히 시각 독특하다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니체도 바그너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그너에 대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타노이저 서곡이었는데 바그너란 사람을 굉장히 다시 보게 된 게 뭐냐면 이거 전혜린이 뮌헨 가서 옛날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필집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 그런 구절이 나와. 아침마다 이제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을 들었거든.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위안을 준다고. 근데 이게 독일 그 히틀러의 선전에 제일 동원이 된 게 바그너 음악이야. 이게 뭐 와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그 바그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군대 움직이는 힘을 전부 바그너 음악을 통해 가지고 썼다고. 그리고 니체를 동원을 했고 니체가 왜 나오네 여기 이제 히틀러의 하여간 그다음 그쵸. 역사랑 얽혀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 이 철학자들이 하려는 게 우리가 의식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그 의식이 저 바깥에 있는 세계랑 상호작용할 때 그래서 바깥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갈 때 그게 참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런저런 근거를 대서 혹은 그런저런 조건 하에서는 이게 참되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훗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훗설도 데카르트를 조금 비판을 하면서 조금 더 데카르트의 기획을 공고하게 관철하기 위해서 보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현상학이라는 철학 분과예요. 그래서 핵심은 데카르트가 사유를 하는 자아를 존재한다고 불렀지만 그 사유하는 자아가 사유한 저 대상, 저 컵, 저 음악, 저 소파의 그 참되게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신을 끌고 왔다고 했었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제3의 요인을 갖다 붙여서 성립을 시킨 거라서 그 코기토를 가지고 처음에 하려던 기획이 일종의 실패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코기토로 설명하려면 끝까지 코기토로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코기토만으로는 인식의 진리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제3의 요인을 갖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 훗설에게서는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라는 건 지향하는 능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사유는 대상을 향해서 지향을 하고 그리고 저 대상은 내 의식이 구성한 의미로서의 대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 지향한다는 거를 그러지 말고 물리학에서 관찰자라고 보면 돼. 그냥 맞아요. 저쪽을 쳐다봄으로써 관계를 아니면은 누구야 로베르토 까벨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를 해가지고 쳐다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존재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맞아요. 해서. 근데 이게 보면은 후셀이 1859년생인데 프로이드가 1856년생이거든. 네. 또 한 명이 대단한 사람이 누구야? 막스 플랑크. 플랑크 상수의 플랑크 상수의 막스 플랑크. 이 사람도 1802 정도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나이 40 정도 돼가지고 전부 20세기가 시작된 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플랑크 상수의 참 이게 지금 내가 전번에 시간에 양자가 뭐냐고에 대해서 민주 씨가 물어봤는데 양자 퀀텀 전번에 내가 얘기를 잘못했더라고. 이거 막스 플랑크가 한 얘기야 1900년도에. 그러니까 흑체 그 반사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튀어나오는 광자를 갖다가 이제 빛을 갖다가 그걸 양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뜨거운 열 전자, 그러니까 그 뜨거운 구체가 있으면 흑색 구체에서 그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빛이 보이는 게 결국은 양자라는 건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가장 작은 단위를 양자라고 퀀텀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소 단위. 최소 단위면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영화 매트릭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 매트릭스가 행렬을 얘기하거든. 다른 얘기로 하면 행렬은 미분이라는 거는 행렬식이라는 거 가지고 한참 전 물리학에서 수학에서 떠드는데 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 모두가 디지털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식으로 보고 있는데 마치 이거는 영화의 필름이 1초에 30번, 60번 지나가듯이 하나하나는 전부 디지털로 돼 있다는 거야. 그 디지털의 최소 하나의 픽셀을 갖다가 양자라고 그러는 거를 갖다가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웃기는 게 소위 얘기해서 에너지는 내가 5분만 얘기할게. 한유라 그래가지고 에너지는 MC 자승도 있고 한유 다른 얘기로 하면 HF라고도 여기인데 그 진동수 하나 가지고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플랑크
또 하나, 플랑크 상수가 위대한 게, 플랑크 상수, 시간은 마이너스 44, 10의 마이너스 44 미터, 세컨드 이하로 쪼갤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35 미터 이하로 쪼갤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디지털이라고, 그 자체가 하나가. 아날로그가 연속된 개념이 아니야. 또 하나는, E는 MC에서, MC 자승에서, 광자는 그러면은 무게도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나 옛날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E는 MC 자승이, 이게 원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략된 폼이고, 에너지는 M 자승 C4 플러스 P 자승 C 자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위치 에너지가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야. 위치 에너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는 MC 자승인데, 그리고 이게 또 웃기는 게, 질량은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원래 이게 맞는데 마이너스를 삭제했다는 거야. 반입자 같은 거는 마이너스 질량을 가질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빛이라는 거는, 그거는 질량은 없지만 이거는 모든 이런 웨이브 형태로 되는 거는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명인데, 아니 질량이, 광자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에너지가 그렇게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양자라는 거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게 세상이 전부 디지털라이즈드 돼 있다는 거.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나? 지향하는 거. 그 다음에 관찰자 효과라는 게 전번 시간부터 쭉 얘기했지만, 이 관찰자 얘기라는 게 결국은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광자가 움직여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정신 나간이라는 건이 아니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중 멀티 유니버스 세어리라고 하는데, 다중 유니버스가 요새 하나 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중요하니까 내가 5분 더 얘기할게. 네. 되게 웃기는 게, 지금 에드먼트 후셀 얘기하다가 아인슈타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 얘기했는데, 대개 1850년대 중반 생들이에요. 철학이 에드먼트 후셀이 꼭 중요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충 연대별로 해가지고 20세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건데, 물론 아인슈타인하고, 무슨 프로이드는 20세기를 움직인 두 명의 학자지만, 가만히 있어봐. 50분 돼 가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괜찮아요? 그럴까요? 네. 오늘은 요거 하고, 지금 네 번째 시간에 이어서 후셀 여기부터 다시 할까요? 네, 이게 1시간 넘어가면 지겨워가지고 잠깐만 쇼 마침 잉크 주석을 유지하고. 왜 늦게 가도 돼?